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곳 지역구 가운데 6곳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국민의힘 자체 분석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지난 금요일에요. 당내가 아주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시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당 대변이 힘들면 당이 힘든 겁니다. 아, 당에 워낙 시끌시끌한 이슈가 많아서 진짜 대변인으로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힘든 질문만 있습니다. 아, 예. 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야죠. 하태경 의원하고 서병수 의원이 김기현 대표 사퇴해라 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태경 의원의 표현으로 따르면 당이 이제 좀비 정당 됐다 이런 네, 표현까지 네,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퇴 주장. 글쎄요.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당이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러나 전술적으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두 분들이 좀 더 세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두 분들 공통점이 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예. 부산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중진 의원이다. 뭐 그렇기도 하고 하나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바보야 문제는 용산이야를 먼저 외쳤던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뭐 변해야 된다 아니면 쇄신 그때 막 그 당직자들 막 사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이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해서 비대위 그때도 비대위 얘기했었거든. 그런데 더 크게 말씀하신 거는 문제는 용산이야. 그러니까 건전한 당 대통령실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가다가 지금 갑자기 그 얘기는 없어지고 갑자기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데 하태경 의원은 한 분은 과감하게 부산을 정리하고 서울 험지에 가신다고 해갖고 많은 분들의 환호를 받았고 저기에 맞는 길이야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종로를 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또 당황스럽게 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중진 험지 출마 내지는 뭐 당의 쇄신에 어쩌면 한가운데 있는 분. 서병수 의원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미 부산시장 하셨고 오선 의원이고 뭐 사실은 그런 분들이 내가 먼저 더 희생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뜨악하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는 표준말 사투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아까 제가 전략적으로는 맞고 반은 맞고 그러니까 그런 변해 가야 되는데 밖에서 표준어로 말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절박함, 긴장 뭐 이런 어감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 일각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여의도 사투리로 쓰이면 좀 달라져요. 여의도 사투리 쓰면 공백, 진공, 혼란 막 이런 얘기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그 뉘앙스와 그분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 정치권에서요, 의원님 누구를 보고 어떤 기관의 장이든지 대표 사퇴해라 사퇴를 안 하라고 하고 막는 논거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퇴하면 누가 수습을 해야 되지? 그럼 당이 진공 상태가 되는데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총선을 승리로 이끌 비책이나 전략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판이 굉장히 지금 구도가 안 잡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상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고 상대는 지금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뭔 포석을 깐다.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몇 달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상황이라면은 지금 얘기하는 비대위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이제 당장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뜰 거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물군들이 막 인재 영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선대위가 곧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비대위는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왜 지도부 사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흘러 가다 보면 이 양반들은 그럼 지도부 공백 상태를 원하는 거고 그 사이에 무슨 공간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쪽 다 의견들을 좀 구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는데 판단이 어려워. 이게 그렇게밖에 결론이 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요. 의원님 유권자들은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에게 엄청난 지금 회초리를
좀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이후에 여당이 뭔가 확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유권자들 뭐 예전 대선하고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을 찍었다가 지금 이탈한 유권자를 특히 이제 그럴 건데 당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해초리를 맞았는데도 변하는 게 없는 걸?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팝송 가사 하나 더. Save the best for last. 그러니까 뭔가가 그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효과가 오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권자들 이제 우리 4월 10일 날 선거니까 그 뇌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이 변하고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잔상으로 남아서 4월 10일 날 투표에 가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글쎄 지금 하면 우리 같은 정치 환경에서 저는 그런 결단과 그런 뉴스들이 며칠 동안 유통이 될까라는 기술적인 생각은 해요. 고민스러워. 그 얘기는 선거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의 사퇴라든지 불출마 이런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 쓴다. 쓸 생각은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럼요. 하태경, 서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저는 순수하게 혁신위에서 혁신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 혁신의 정신들 그거는 당 지도부가 다 알고 있고 그거는 질서 있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김기현 대표 머릿속에도 내가 어느 순간 가면 불출마해야지 당대표 내려놔야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저는 뭔가 있다고 생각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타까워서 쳐다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죠. 당원들도. 그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당은 사실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절박함이라는 건 더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타이밍 잡다가 아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님은 제일 아쉬운 게 안철수의 새 정치가 지금 없어진 가장 문제는 타이밍을 잘 못 잡으셔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당이 시끄러웠습니까? 아침에 조선일보 그 보도 49곳 중에서 6곳만 이긴다는 당 시끄러웠죠. 들썩썩했죠. 근데 그 없는 얘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내부 보고서라면서요. 내부에서 저는 못 봤는데 저는 이제 대변인 이야기보다는 대서방이 더 가까워가지고 못 봤는데 뭐 그렇게 아주 극단의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최고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있겠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상황에서 분석을 하면은 그렇게 나올 결과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결과라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서 나온 우리 갤럽 조사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당 지지도 그다음에 뭐 대통령 지지도 이런 거 치면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그 보고서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보고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합 같은 경우엔 다 지는 걸로 이제 판단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만희 사무총장의 이 반응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전혀 신빙성을 갖추기 어렵다. 여론조사 돌려본 적도 없는데 웬 말이냐.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하는 그 내용들이 보도된 게 당이 이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이 들썩썩했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부 구성원을 다 두고 제가 만약에 그 상황, 그 보고서를 보고 그걸 분석하는 총석기획단 멤버였고 그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는 거 그다음에 저희 그 정치 여의도 안에 있는 정치 플레이어들은 보면 국민들이 보시는 것보다 한 반나절 먼저 가거든요. 그렇죠. 반나절 먼저 가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저처럼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가 뉴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혼돈을 걷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이해해요. 마음속으로는 이만희 총장도 대단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로 보십니까? 우리 모두 다 위기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눈초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국회 상황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던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로 마감이 될까? 이런 거 많이 걱정하죠. 늘. 그런데 대변인님,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언론에서 기사나 사설이나 칼럼 보면 대부분의 톤이
여당이 과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 뭐 이거거든요. 그건 좀 지켜봐.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회초리라고 보고요. 네. 저는 지금부터 해서 당분간은 굉장한 그 혼선과 갈등도 좀 막 표출될 거라고 봐요. 그건 네. 불가피한 상황이고 총선을 앞둔 어떤 당이든 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굳이 표현을 하면은 왜 동트기 전 예. 그러니까 동트기 전이 제일 춥고 제일 어두워요. 저는 지금부터 당분간 얼마간의 시간이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을 어떻게 당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향후 선거 전략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백가정명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글쎄 맞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공관이 뜹니까? 공간이 뜨죠. 아 그런데 그- 뭐 일부 언론 뭐 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긴 네, 네. 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연말까지 미뤄줄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건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서로 맞지 않은 걸 두 가지를 붙여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물론 국회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정리 안 됐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은 지금 28일 날 쌍특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순상으로 치면은 대통령이 가서 재가를 해야 되는 거고 혹은 좀 거부권이 있으면 그 이후에 1월 한 중순쯤 또 다시 재부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논리대로 하면은 공관위는 1월 중순 내지는 1월 말 가서 떠야 되는 거예요. 예. 연말에 뜬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랑 공관위가 연말로 미뤄진다는 걸 묶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정법에 오히려 휘둘리는 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마치는 날입니다. 그 최종 보고서를 이제 최고위원회 오늘 보내고 네. 논의를 좀 한다고 하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뭐 입장이 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사전회의에서 이제 최고위원들의 그다음에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존에 있었던 원칙과 기존에 늘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같아서 예.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50%는 성공을 했고 50%는 이제 당에 맡긴다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공관위도 그다음에 총선 기획단도 인재 영입위도 각각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최고위원들은 우리 당원 당규상 공천에 전혀 개입하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공관위원이 될 수도 없는 이런 구조고 최고위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어서 공관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고 기다려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혁신위원들이 혁신위에서 고민했던 그것들은 다 당에 흡수가 돼서 더 큰 모양으로 아마 여러분한테 다가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난제가 하나 떨어질 건데 이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네네. 일단 여당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일단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행사하지 않느냐. 행사하고 다시 왔을 때 여당에서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 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아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각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예. 그다음에 두려울 게 없는데 깨끗한데 뭐하러 그러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해요. 받고 정면 돌파를 하자 이런. 그러나 예. 쌍특검이에요. 이거 하나는 이제 50억 특검법하고 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두 개가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차치하고 예. 일단 하나는 그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다 빨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산저축은행 것까지도 다시 뒤져갖고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예. 두 번째는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그 수사 결과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특검 주제로. 그렇게 되면은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저는 당의 의원 입장에서는 예.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해서 저 이준석 전 대표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장해왔기 때문에 저 본인의 아내에 대한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면 역풍이 분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총선 때까지 특검 이슈가 굴러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에 역풍 맞는 게 낫다.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거는 글쎄 앞서 얘기했던 우리 어제 여러분들이 그 당의 공백을 그 비대위 주장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새 정치권에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낙준연대라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 양당의 전 대표들 비주류들 이렇게 지금 신당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죠? 꺼져가는 불씨, 꺼져가는 그러니까 없어지고 있는 연기를 좀 피우려고 하는 것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정말 옳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작이 틀려요. 생각하는 바가 틀려요. 두 사람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건 과연 두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해왔던 거에 맞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상 이게 지역구에서 뭔가 그 후보자들을 배출해서 당선자를 나타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례대표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